심지어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영어 문해력의 성장이 사교육이 적은 친구들보다 더디더라. 이제 입시의 그 최상위권, 상위 1% 입시에 성공하신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에서는 문해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 그 큰아이를 좀 키웠더니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논술 관련된 상은 다 받았어요. 진짜요? 예, 최우수상, 뭐 과학 논설문 논술 대회 뭐 이런 거 다 대상 받고 네. 그런 능력들이 영어로도 그대로 가더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항상 국어, 영어, 수학 어떤 특정 과목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영수 모두 통하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간 문제집 완자 공부력 책 2권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패널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다별 에듀 이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바다별 에듀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교육 상담, 엄마표 영어,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바다별 에듀 대표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엄마표 영어 전문가로서 이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보셨을 텐데 영어 실력 향상이 더디었던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지 좀 네, 대표적인 사례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이들을 아주 밀접하게 네네. 가르쳐 오는 일을 이제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죠. 엄마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이제 영어 책을 잘 읽는 능력, 그쵸.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영어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그쵸, 아무래도. 이걸로 보통 판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밀접하게 가르치면서 책에 대해서 이제 코칭도 하고 책을 실제로 배열을 해줬어요. 조금 늦게 왔는데도 네.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문제점으로 이제 첫 번째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요. 영어 노출량이었습니다. 영어 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 노출량, 영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 환경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발견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국어 문해력의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양질의 언어 자극을 꾸준히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가정이 있는 한편 안타깝지만 너무 바쁘시거나 교육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쵸.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국어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제공되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정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만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책을 대여해주고 많은 영어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영어 실력에 한계가 있더라. 더디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교육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우. 네, 심지어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영어 문해력의 성장이 사교육이 적은 친구들보다 더디더라. 그거 왜 그럴까요? 많이 그러니까 네네. 여기저기 다 좋은 거 많이 배우면 더 실력이 빨리 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바쁘시니까 사교육을 많이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수학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영어 책 읽기도 배워라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중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제가 쉬게 해주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 뭘 하냐면 다음에 논술학원에서 가야 될 책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후다닥 막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잘 들어올까요? 아이가 책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거나 깊이 있게 몰입해서 읽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책 읽기의 속도도 느리고 습득에 아이러니하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였고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사교육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책 읽기를 할 시간이 그만큼 모자르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영어 노출을 할 시간도 모자르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모국어 문해력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더 많이 접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빅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바다베르지오지 이혜성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아이의 문해력, 모든 과목에 통하는 문해력 음. 이렇게 해야 오른다라는 네. 측면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요, 아이하고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측면이 뭐냐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할까요? 네, 인풋이요. 인풋의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이가 정말로 책에 관심을 가지거나 어떤 콘텐츠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어휘력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력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아이와 대화를 잘하는 능력, 그런 그 기술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좀 건드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른처럼 대해주면 어른이 된다.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입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아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의 어떤 호기심에 눈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제에 아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책이나 혹은 어떤 좋은 영상들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책이나 어떤 그 정제된 어떤 그런 영상들에서 나오는 어휘는요, 주변의 동네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어휘랑 차이가 있어요. 아,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훨씬 다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모님이 대신해 주셔도 돼요. 어휘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네. 가정에서 대화를, 소통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모국어 문해력이 당연히 저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입시의 그 최상위권, 상위 1% 입시에 성공하신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강사님들하고 네네.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아주 유용한 어휘를 사용하셔서 아주 좋은 언어 자극을 주신 분들, 이제 좋은 모국어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들, 그런 가정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정말 좋은 언어 자극.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한자어 같은 게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주변에서는 얻기 힘든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아라는 말이 있을 때 네. 아가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나잖아요. 말이잖아요.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걸 해석해. 그런 고급의 언어가 나누어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듣는 인풋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것을 억지로 막 주입한다기보다는 아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알고 있는 세계를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문해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 그 큰아이를 좀 키웠더니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논술 관련된 상은 다 받았어요. 진짜요? 예, 최우수상, 뭐 과학 논술 대회 뭐 이런 거 다 대상 받고, 그런 능력들이 영어로도 그대로 가더란 말이죠. 제 아이가 영어를 뭐 노출을 많이 해서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기본적인 어떤 모국어 언어력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두 번째 또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중. 이게 무슨 얘기냐,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웬 존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했었던 말과 좀 연결되는 말이죠. 아이를 어른처럼 대우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어른이 된다. 근데 아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아이니까, 애기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아이는 뭔가 더 조금 효능감이라는 게 생기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부모님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자아 개념이 생긴다면 더 배우고 싶고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호기심, 지적인 그런 순수한 호기심, 가정의 수평적인 대화 문화로 생긴 자아 충족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충족감. 심리학자 매슬로우도 인간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5단계. 있잖아요. 네네. 제일 높은 게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잖아요. 뭐 누군가한테 뭐 배우기만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이 그 충족감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따님이 네. 모국어 문해력이라든지 뭐 그건 너무 좋으시고 실제로 영어 측면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표를 네. 이루신 거잖아요. 네. 내가 아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근데 그게 지금의 내 딸의 영어 실력을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꼭 가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의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영어 에세이를. 우리 아이가. 자료를 보면은 문법도 틀리고 많이 이제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평소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저랑 많이 나누었던 거죠. 그게 거기에 에세이에 녹아 있었구나. 그래서 좀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얘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제 면접 볼 때도 항상 듣고 예, 그런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와 나누었던 그런 대화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모국어의 토대를 쌓았구나. 사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원칙도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은 문제집을 좀 전략적으로 골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집이 네. 어떤 구성을 갖춰야 네. 아이들한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저도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저도 네. 교재를 많이 사용해서 영어도 가르쳐보고 맞아요. 제가 가진 기준은 아이한테 맞춰라. 아이가 봤을 때 일단 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풀고 싶은, 한번 배우고 싶고 풀고 싶은 판형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 손잡고 직접 서점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나온 이 완자 공부력 교재도 네. 보니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고 외관은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된다. 아이에게 좀 와닿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문제가 많지 않은 문제집이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집인데 문제가 많지 않은 문제집이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사실은 영어 문제집도 많이 풀고 온 아이들도 보고 여러 학원에서 독해집? 문제만 풀다가 온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실력이 있느냐 하면은 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 정말 문제만 풀다가 온 아이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 페이지에 이제 아이가 그 성취감을 느낄 정도,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느낄 정도의 분량이어야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버리면 아이들은 일단은 이거를 학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학습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나 초등 같은 경우는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아이들을 위한 이제 문제집을 고르신다 하면은 저는 문제가 많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이가 풀어보고 싶고 여백도 좀 있고 뭐 그런 문제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래서, 하루 몇 쪽 정도가 좋다고 보세요? 이제 거의 뭐 이제 엄마표 하시는 분들 국물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거의 하루 2장이죠. 두 장. 이제 수학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2장이면 4쪽. 예, 4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4쪽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그 사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똑같은 4쪽인데 문제가 아주 많으면 꽉꽉꽉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문제만 풀다가 진짜 거기서 말하는 그 핵심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고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럼 그게 정말 진정한 문해력이냐라고 보았을 때 어려운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오늘의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 서술어 같은 경우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서술어 하나를 가지고도 부모님들이 응용해서 말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주면 실제 사례를 하나씩 얹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걸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른 말들. 그쵸. 영어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유의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모국어 독서력이 충분히 되는 아이들은 저절로 알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말놀이 하듯이 이런 교재를 사용해서 평소에 활동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걸린다라는 말이 진짜 어딘가에 물건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할 때 걸린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도 걸린다잖아요. 걸리다죠. 근데 영어에서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이제 똑같은 단어지만 쓰임이 다르다. 이 교재는 이제 그림이 많아서 이제 초등 저학년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감염병에 걸려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엄마가 여기다가 한 몇 가지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그래서 같이? 예를 너 지난번에 독감에 걸렸잖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 감염병에 걸리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감염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부모랑 또 나누셔도 되고. 배경 지식죠. 네, 배경 지식.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직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일수록 부모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폭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야. 훨씬 확장할 수가 있다. 영어 시간에 저도 요즘에 이제 수업을 하지만 문장을 보았을 때 서술어가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맞아요. 말하면 이게 동사잖아요. 네네. 예, 예.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뉘앙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은 제가 서술어를 요즘에 가르치고 있어요. 네네네.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네. 말이거나 직접적으로 주어가 무엇인가를 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이제 서술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도 이게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술어를 잘 찾아내는 능력이 실제로 문해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일 때 이게 관련된 수식어가 나중에 맞아요. 그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참 좋겠죠. 그리고 게다가 그 서술어의 쓰임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여러 가지 예시. 예시가 아까 그 걸리다라는 예시도 벌써 3가지나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쓰시기에 따라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집에서 뭐 속담 얘기하다가 혹은 뭐 관용어 같은 거 얘기하다가 어린아이들 중에서 만들어서 또 붙이기 활동 이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려서 붙이고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추가해 주시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거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휘 연습이 되실 거예요. 예, 사실은 부모의 어휘력이 또 아이의 어휘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사실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하죠. 수학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서술어들이 있어요. 뭐. 네, 모으다, 가르다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부모님이 뭐 수학 놀이를 꾸준히 해주시지 않는 한 네.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만약에 교재를 활용해서 한번 부모님하고 짚어가면서 실제로 모으고 가르고 하는 활동을 해가면서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수학적인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는 데에도 활용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 수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수학에서도 문해력이 중요할 거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을 네. 많이 만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수학 강사 선생님들, 수학 박사님, 그리고 많은 그 교육 전문가분들 만나 뵈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수학 관련된 콘텐츠를 촬영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수학에도 역시 모국어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문해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길어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든데 문제부터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뭘 요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의 기본적인 어휘뿐만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또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조건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또 예를 들면은 이 문제집에 나온 그 문제 중에서 기현이는 320원짜리 지우개를 한 개 사려고 합니다. 이거는 숨은 뜻이 의도잖아요. 그쵸. 예, 그냥 삽니다가 아니라 사려고 고 합니다. 합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문제집에서 보니까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어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네네. 그러면 주어가 무엇이고 수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이 네.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색깔로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한 묶음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력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요. 이런 부분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건 모든 학부모님들의 숙제 같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 한 키워드만 기억해 주세요.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고? 언어 환경이라는 언어 키워드를 꼽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사교육에만 의지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셔서 정말 좀 아이하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를 사랑과 이제 존중의 마음으로 아이를 좀 어른처럼 대해주는 그런 언어 환경 그런 거를 만드신다면 좋은 언어 자극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의 뇌를 이제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상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맘만 먹으시면 누구나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